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필리스는 28살이고 로저먼드는 24살이다. 둘 다 뺨이 발그레하고 생기발랄하며 예쁘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예쁜 곳은 없지만 옷과 품행 때문에 얼핏 보면 예쁘게 보인다. 버지니아 울프 지음 필리스와 로저먼드. 참 이상한 시대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옷을 그린 그림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니 잘 그리지는 않았어도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 제법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저마다 하루 동안의 일을 낱낱이 쓰게 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긴 그런 기록을 남기면 우리 후손들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도 만일 글로브 극장과 하이드파크의 문지기들이 1568년 3월 18일 토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한 문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상화들은 거의 다 남자의 초상화이다. 평소보다 더 거드럭거리며 무대 위를 활보하는 남자들. 그러므로 무대 뒤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을 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역사와 전기문학을 한번 들여다보라.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꼭두각시 부리는 사람의 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러나 우리의 단순한 눈은 그 꼭두각시들이 스스로 춤을 춘다고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다. 무대 뒤 그늘진 곳을 조명하기 시작한 소설가들과 사학자들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스스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꼭두각시들이 실은 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조종하는 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밝힌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하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 1906년 6월 20일 살아있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지는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여자들이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은 거의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 해결책들도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어느 딸 부잣집의 5자매이다. 어쩌다가 딸만 5을 두게 되었을까? 이들은 평생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탄하면서 살아온 것 같다. 게다가 이들은 세 패로 나뉘어 있다. 넷이 양편으로 갈라져 티격태격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둘은 선천적으로 성격이 강건하고 도전적이다. 경제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성격에 잘 맞는 것 같다. 한편 다른 둘은 좀 경박하고 가정적이며 예민하다. 말하자면 이들은 속된 말로 계집아이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앞서 말한 두 자매는 두뇌를 개발하여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교수와 결혼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이들은 사는 모습이 남자들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대상이 안 된다. 나머지 한 명은 다른 자매들에 비해 성격상 두드러진 면이 없다. 그리고 일찍이 22살에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묘사하고자 하는 젊은 아가씨의 개성이 형성될 시간도 없다. 그러나 두 계집아이 필리스와 로저먼드는 훌륭한 집중연구 대상이다. 집중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필리스는 28살이고 로저먼드는 24살이다. 둘 다 뺨이 발그레하고 생기발랄하며 예쁘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예쁜 곳은 없지만 옷과 품행 때문에 얼핏 보면 예쁘게 보인다. 마치 실크 야외복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이들은 거의 날마다 야외장에서 산다. 이들은 터키산 양탄자보다 거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으며 안락 의자나 소파보다 거친 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다. 정장을 한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찬 야외장에서 이들을 보는 것은 증권 거래소에서 상인을 보거나 템플바에서 법정 변호사를 보는 것과 같다. 이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듯 야외장은 이들의 고향이며 활동 무대이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기술들을 야외장에서 실습한다. 승리를 거두고 밥벌이를 하는 것도 야외장인 것 같다. 하지만 완벽한 비유가 될 때까지 이런 은유법을 계속 쓰는 것은 부당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왜냐고? 그 이유를 알려면 얼마간의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젊은 아가씨들의 집에 가서 이들이 밤에 침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야 한다. 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옆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하루가 아닌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이 자매들을 관찰하고 나서야 비로소 밤에 야외장에서 받는 인상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에게 야외장은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들이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 많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머니인 히버트 여사는 두 딸의 일을 꼼꼼하게 평가한다. 야외장에서 두 딸이 예쁘게 보였는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했는지, 어울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상냥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멀리 했는지,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잘 관찰했다가 평가하는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모든 것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보면 2시간 동안의 야외가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녀의 평가는 필리스와 로저먼드가 야외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 이들은 어머니가 칭찬을 하건 비판을 하건 고분고분 대답하고 침묵을 지킨다. 어머니의 비판은 신랄하다. 마침내 일장연설이 끝나고 볼품없이 크기만 한 집 꼭대기에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에 둘만 남게 되면 이들은 기지개를 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결코 교훈적이지 않다. 이들은 마치 사업가처럼 하루 동안의 손익을 따진다. 자신의 이익 말고는 관심 있는 것이 없다. 이들이 책과 연극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다면 마치 이런 것들이 최대 관심사인 것처럼 그건 오직 야외에서 뿐이다. 하지만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에 취하지 않고 제법 진실한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두 자매는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한다. 이들의 감정은 비밀 결사 조직의 우애와 비슷하다. 똑같은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코 감상적이지 않은 우애적 감정. 아무튼 이들의 감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실은 매우 진실하고 심오한 감정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서로에게 예의를 차린다. 특히 둘 중 동생이 언니를 대하는 태도는 중세의 기사처럼 정중하다. 언니는 나이가 더 많은 약자이므로 늘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니인 필리스도 이런 특권에 대해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밤이 늦었다. 사업가 같은 두 아가씨는 서로의 안색을 염려하며 이제 그만 불 끄고 잘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깊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침의 부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잔다.
그러다가 로저먼드가 벌떡 일어나 언니 필리스를 깨운다. 필리스, 아침 시간에 늦겠어. 로저먼드의 말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지 필리스는 당장 일어나 말없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 두 자매는 얼른 옷을 입고 서로 옷매무새를 꼼꼼히 살피고 다듬은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들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9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버지는 벌써 와 있었다. 그는 두 딸에게 기계적으로 키스하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본 다음 나가버렸다. 조용한 식사였다. 어머니 히버트 여사는 자기 방에서 식사했다. 두 자매는 식사를 하고 나서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하루 동안 할 일을 듣기 위해서였다. 한 명은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쓰고 한 명은 요리사와 함께 점심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 11시가 되어서야 둘은 잠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공부방에서 만났다. 막내인 도리스가 프랑스어로 된 마그나 카르트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다. 대학 우등시험에서 최상급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방해가 된다면서 투덜거렸지만 필리스와 로저먼드는 무시해버렸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 다른 데 있을 곳이 없어. 로저먼드가 말했다. 너하고 함께 있으려고 온 거 아냐. 필리스가 거들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결코 시비조로 한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처럼 했다. 그러나 동생을 존중하는 뜻에서 필리스는 아나톨 프랑스의 소설을, 로저먼드는 월터 페이터의 그리스 연구를 펼쳐들었다. 그들이 얼마 동안 묵묵히 책을 읽고 있을 때 하녀가 황급히 문을 두드렸다. 마님이 응접실에서 두분 아가씨를 보자고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다. 로저먼드가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필리스는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또 무슨 일을 시키려나 하고 생각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너희 아버지가 미들턴 씨와 토머스 커루경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는구나. 정말 사람 귀찮게 한다니까.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까? 먹을 것도 없는데. 필리스, 너는 아직 꽃 준비 안 했지? 그리고 로저먼드, 너는 내 밤색 드레스에다 깨끗한 옷깃을 좀 달아다오. 남자들이란 정말 생각이 없다니까. 두 자매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에 익숙했다. 그리고 대체로 아버지 편을 들었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각자 맡은 일을 하러 갔다. 필리스는 나가서 꽃과 여분의 접시를 사와야 했다. 로저먼드는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맡은 일을 끝내고 점심 식사를 위한 옷으로 갈아입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들은 1시 30분에야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널찍한 응접실에 나타났다. 미들턴 씨는 윌리엄 히버트 경의 비서였다. 히버트 여사의 말을 빌리자면 신분이 제법 높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토머스 경은 같은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였다. 제법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개인적인 매력은 없는 사람이었다. 식사 중에 나이 든 어른들은 또랑또랑하게 울려 퍼주는 굵직한 목소리로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미들턴 씨와 필리스는 제법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로저먼드는 늘 그렇듯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부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됨됨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가 하는 말을 낱낱이 분석하면서 미들턴 씨는 공개적인 허락에 의해 언니의 사냥감이 되었으므로 언니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다. 60년대의 인도에 대한 토머스 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작은 미들턴. 그녀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도 있고 착한 아들이었으며 좋은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부유했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날카로운 판단력에 따르면 그는 속이 좁았다. 그리고 상상력이나 지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가 그를 존경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실력만 있는 속 좁은 남자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언니가 과연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토머스 경이 마요경 암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입으로는 하고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지만 눈은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며 아닌 것 같아 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만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녀의 언니는 이미 수많은 남자로 하여금 그녀에게 청혼하게 만든 바 있는 그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뭐라고 결정을 내릴 만큼 작은 미들턴에 대해 아는 게 아직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언니에게 계속 탐색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손님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곧 떠났다. 히버트 여사는 다시 방에 올라가 드러누우려다가 필리스를 불렀다. 그녀는 여느 때와는 달리 애정어린 말투로 물었다. 그래, 점심 식사는 즐거웠니? 미들턴 씨는 어땠니? 괜찮은 사람 같으니? 그녀는 딸의 뺨을 토닥거리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필리스는 괜히 심술이 생겨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별 관심 없어요. 그러자 히버트 여사의 안색이 싹 달라졌다. 전에는 자비로운 고양이 같았다면 지금은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살쾡이 같았다. 명심해라.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어. 제발 그 이기적인 생각 좀 버려라. 알겠니? 이만한 것도 그녀로서는 많이 참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가버렸다. 두 자매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서로 쳐다보았다. 어쩔 수가 없었어. 필리스는 나지막이 킬킬거리며 말했다. 자, 이제 가서 쉬자. 우리 마님이 4시까지는 우리를 찾지 않을 거야. 그들은 공부방으로 올라갔다. 공부방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푹신한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리고 필리스는 담배를 피우고 로저먼드는 박하사탕을 빨아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얘, 이제 어떻게 하지? 이윽고 필리스가 말문을 열었다. 벌써 6월이야. 부모님이 7월까지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 미들턴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왜 또 있지? 그래. 하지만 그 사람 생각해봐야 뭐해. 가엾은 필리스. 괜찮은 사람인데. 명석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지. 우리가 결혼하면 훌륭한 한 쌍이 될 텐데 너도 더비셔에서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잘 생각해봐. 로저먼드가 판사처럼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모님도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야. 어제 아버지가 나보고 결혼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묻더라. 할 말이 없었어. 나는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만 있다면 결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건 그래. 혐오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현실을 도피할 수는 없어. 지금의 현실은 미들턴이야. 언니 그 사람 좋아해? 눈꽃만큼도 안 좋아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 마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긴 그것도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일 수 있지.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니? 필리스는 동생의 충고에 따라 어떤 남자라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었다. 판단력이 뛰어난 로저먼드는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데에만 그런 능력을 써왔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편견에 좌우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판단은 대체로 믿을만 했다. 훌륭해. 도덕성도 있고 머리도 좋고 출세할 사람이야. 상상력이나 낭만적인 성향이 전혀 없는 게 흠이지만 언니한테 딱 맞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될 거란 말이지. 문제는
또 한 해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남자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야. 다음에는 또 누구야? 심프슨? 로저스? 레스터? 필리스는 로저먼드가 남자 이름을 댈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체면을 세우는 거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로저먼드, 너만 아니면 결혼을 벌써 10번도 더 했겠다.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 법정에 섰을걸?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나는 너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제 네 이야기 좀 해보자. 내 문제는 급하지 않아. 로저먼드는 딱 잘라 말했다. 그리하여 두 아가씨는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될 때까지 친구들에 대해 얘기했다. 신랄한 비판과 후한 칭찬을 곁들이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이들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의와 품위를 매우 중시한다. 둘째, 불행한 가정생활이나 좌절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판단한다. 4시가 되자 그들은 엄마인 히버트 여사와 함께 마차를 타고 시내 나들이를 떠났다. 이들의 이 나들이는 식사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싶었던 집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하인에게 명함을 2~3장 남기는 것이었다. 그중 한 집에서는 집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5분 동안 차를 마시며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하이드파크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들이 아킬레스 동상 주변을 보통 걸음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6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윌리엄 경이 손이 사촌 내외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이들은 형식을 갖추어 정중하게 대접하지 않아도 되므로 히버트 여사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드러누웠다. 잊지 마세요. 8시에 저녁 식사하러 나갈 거예요, 윌리엄. 그녀는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필리스도 동행했다. 저명한 판사가 연 만찬회였는데 그녀는 지체 높은 손님의 하나인 케이씨의 말동무가 되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너무 한 가지 주제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히버트 여사가 그녀를 냉랭한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박식한 노인과 마주 앉아 비인간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렇다고 토론을 벌인 것은 아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런저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세상이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확실하고 견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만찬회가 끝나고 나올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로저먼드를 만나러 트리스트럼가에 간다고 했다. 히버트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술을 오므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좋을 대로 하렴 하고 말했다.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만 있었다면 못 가게 했겠지만 윌리엄 경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필리스는 따로 떨어져서 트리스트럼가로 향했다. 트리스트럼 일가는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런던 외곽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많은 부러운 점들 중 하나였다. 벨그레이비어와 고급 주택가 사우스 켄징턴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치장 벽돌을 바른 고급 주택들. 필리스는 그런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블룸스버리에 살면 그녀는 마차를 타고 고요한 광장의 연두색 잎으로 뒤덮인 나무들 밑을 지나가면서 생각했다.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여유와 자유가 있는 곳, 번화하고 복잡한 스트랜드가를 지나가면서 그녀는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느꼈다. 치장벽토와 높다란 기둥들 안에 갇혀 사는 그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았다. 마차가 불 켜진 창문들 앞에 섰다. 여름밤에는 그 창문들이 활짝 열려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빨리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하지만
실내에 들어섰을 때 문득 화가 롬니가 그린 여자들처럼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작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구를 말할 것처럼 입술을 오므린 채 연기가 자욱한 실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실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주인은 사냥복을 입고 있었다. 팰리스의 새하얀 실크 드레스와 새빨간 리본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조용히 앉아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거기 앉아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은 요즘 전시되고 있는 그림들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인 관점에서 비평하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하지? 그녀도 그 그림들을 보았지만 그렇고 그런 평을 해보아야 사람들의 질문과 비판 공세를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감춰줄 수 있는 여자의 새침대기 작전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론이 점점 더 격렬해졌다. 비논리적인 견해에 백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날개 묶인 새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 구경만 했다. 무도회에 참석할 때나 연극을 관람할 때보다 훨씬 더 불편했다. 토끼 2마리를 쫓다가 2마리 다 놓쳐버린 꼴이 된 자신의 신세를 되씹으면서 그녀는 머리를 쥐어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다른 쪽에 앉아있는 로저먼드가 자기도 똑같은 처지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마침내 논쟁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평범한 대화라는 것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누가 평범한 주제를 꺼내기만 하면 노골적으로 경멸의 뜻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밌었다. 로저먼드는 화제에 오른 어떤 인물에 대한 토론에 끼어드는 데 성공했다. 비록 그녀로서는 아주 대단한 발견들이 토론의 결론이 되기는커녕 보다 심층적인 분석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두 자매는 또한 그들이 받은 교육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에 무척 놀라고 실망했다. 필리스는 트리스트럼과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에 본능적인 반발심을 느끼고 하마터면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을 뻔했다. 그들은 종교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두 자매에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매들의 전문 분야가 하찮게 취급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이상한 분위기에서도 삶의 현실은 중요하리라고 생각했었다. 아주 예쁘고 촉망되는 젊은 예술가인 트리스트럼 양은 누가 보아도 결혼 문제에 관심이 많을 듯한 한 남자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사랑과 결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밝혔다. 얼마나 솔직하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지 마치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두 자매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결혼 문제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두 남녀의 태도는 정말 신선하고 진솔했다. 나는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청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요. 작은 트리스트럼 양이 차분하고 꾸밈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필리스와 로저먼드는 그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의 경험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그들에게 사랑은 계산된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무도회나 음악회에서 부채를 살랑거리며 눈길을 주고받다가 더듬거리며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 백주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파헤쳐지는 것이었다. 사랑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필리스와 로저먼드는
과연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젊음의 혈기를 느끼며 스스로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오랫동안 갇혀 산 탓에 몸과 마음이 타락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추위와 바람 때문에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묵묵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실은 뭔가에 굶주린 듯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두 아가씨의 존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이 자매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지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트리스트럼과의 두 아가씨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귀옛말을 나눈 끝에 동생인 실비아 트리스트럼이 필리스에게 말을 걸었다. 필리스는 뼈다귀를 보고 달려드는 개처럼 얼른 달려들었다. 사실 그녀는 이 이상한 저녁 모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에 크게 낙담하여 얼굴이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헬스케 보였다. 하지만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왜 그러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는 있었다. 자신이 무력한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실비아 양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싸잡아 말하기는 해도 같은 여자로 느껴진다면 언젠가 그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필리스는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순수한 자아를 찾아내려는 생각에 짐짓 경박한 말로 실비아를 떠보았다. 트리스트럼 양, 당신들은 정말 대단해요. 놀랐어요? 우리를 비웃는 건가요? 실비아가 물었다. 비웃다뇨, 천만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느껴지는지 보면 모르겠어요. 실비아는 필리스를 찬찬히 뜯어보며 흥미를 느꼈다. 당신의 삶은 아주 근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천지에서 살죠.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신의 거울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을 즐기는 실비아는 필리스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녀는 히버트가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단지 아가씨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다. 허영심과 궁금증이 그녀를 부추겼다. 무슨 일을 하세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을 하냐고요? 저녁 식사 준비를 시키고 꽃을 준비하죠. 그런 것 말고 직업 말이에요. 실비아는 그런 빈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게 내 직업이에요. 나도 싫지만 정말이에요. 트리스트럼 양, 젊은 여자들은 거의 다 노예잖아요. 당신이 자유로운 몸이라고 해서 나를 모욕하지는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다시피 중요한 건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래요. 필리스는 골치 아픈 토론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해요. 당신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할 거예요. 당신의 야외복은 알죠. 당신이 우아한 모습으로 사뿐사뿐 지나가는 건 보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런 식인가요? 실비아는 이 말투가 필리스의 귀에 거슬린다는 것을 알고 얼른 말투를 바꾸었다. 우리는 다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왜 겉모습이 이렇게 다르죠? 아니에요. 우리는 자매들이 아니에요. 필리스가 얼른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저녁이 되면 야외에 가서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고 적당한 상대가 나타나면 결혼하죠. 물론 가고 싶었으면 대학에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에 안 다녔어도 교양은 있어요. 우리는 대학에 다닌 적 없어요. 그래서 교양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언니가 진짜고 우리는 가짜예요. 적어도 나는 이래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는 걸.
당신들은 왜 우리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실비아가 실내를 돌아보며 물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없을 때 말고는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도 없어요. 왜죠? 우선 방도 없거니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딸이에요. 실비아가 얼굴을 약간 찌푸리며 필리스를 빤히 쳐다보았다. 필리스는 자신이 사랑에 대해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하고 싶어요? 실비아가 물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정말 순진하군요. 하지만 당신 생각이 맞아요. 모름지기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죠. 하지만 필리스는 진실을 토로했다. 우리는 결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결혼은 여러 가지 것들과 뒤얽혀 있어요. 자유, 친구들, 내 집,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어때요? 무섭죠? 돈밖에 모르는 것 같죠?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만 돈밖에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내가 당신이라면 글을 쓰겠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군요. 트리스트럼 양. 필리스는 손들었다는 듯이 외쳤다.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있다 해도 쓸 줄 모르고 자비로운 주님이 우리를 우리 처지에 맞게 만드신 거예요. 로저먼드는 뭔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지만 정말 감옥이 따로 없군요. 나 같으면 불을 지르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래요? 필리스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우리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녀는 더 경박하고 냉소적으로 말을 이었다. 이런 게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말없이 앉아 있는지 이해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당신들은 그녀는 실내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보았다. 우리를 멋부리는 것밖에 모르는 말괄량이들로 생각하죠? 그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트리스트럼 양. 가끔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여기 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로저먼드, 이제 정말 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에서 필리스는 자신이 그렇게 폭발한 것이 좀 놀라웠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자매는 둘 다 좀 흥분되어 있었다. 왜 마음이 불편한지 알고 싶었다. 전날 밤 같은 시각에 집에 돌아갈 때에는 기분은 오늘보다 우울했지만 만족감은 더 컸었다. 지겹기는 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훨씬 더 근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밤에는 지겹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방에 올라가 자기 전에 돌이켜볼 때에도 좀 우울했다. 필리스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들여다보면서 한기를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나에게 적합한 일은 뭘까? 두세 개 모두를 비판하면서 어느 쪽도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우울했다. 동생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발작하듯이 갑자기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보니 역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할 수 있다면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히버트 여사가 그들을 위해 내일 하루 동안의 일정을 짜놓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강변에서의 파티는 재미있으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두 자매는 정형화된 제도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언니 필리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과연 이런 것인지 문득 의문을 갖게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